계속해서 2장 진행해 볼까요? 페이지는 13페이지고 2장에 금융소득, 가로 열고 이자와 배당소득입니다. 이번 챕터는 전형적으로 계산 문제가 많이 출제되는 챕터여서 말문제만을 준비하는 분들에게는 썩 도움되지 않는 챕터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문제를 분석하면 주로 이제 귀속시기,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나 귀속시기를 물어봤던 문제들이 많고요. 이제 뭐 그거 외에도 몇 가지 중요한 점들은 또 포인트를 짚어 드릴게요. 그리고 올해는 또 고배당 기업이라는 새로운 배당소득 증대세제가 나왔으니까 이것도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챕터 2.1의 이자소득인데 1점의 이자소득의 범위에 양가로 1번 예금의 이자와 할인액, 이건 당연한 소리니까 설명할 필요 없죠. 양가로 1번에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이게 중요한 게 할인액도 들어간다는 겁니다. 가운데 세로의 오른쪽 세로의 내용을 보면 발행자를 불문하기 때문에 즉 국가와 외국법인 등이 발행한 채권, 증권도 다 여기에 포함되고 있고요. 또한 채권의 매매 시 보유기간 이자 상당액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채권의 이자로 다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이따가 주의를 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요. 양가로 3번에 환매조건부 매매차익이라고 해서 제목이 이게 매매차익이라는 이름에도 불구하고 이자소득으로 과세된다고 되어 있죠. 이거 RP라고도 흔히 얘기하는데 RP, 리펄체이싱의 약자예요. 다시 사준다는 뜻이죠. 리펄체이싱. 이 RP가 아닌 일반 채권은 일반적인 매매차익은 과세가 안 되고 있는데 환매조건부 매매차익만큼은 과세가 되고 있고요. 4번에 단기 저축성 보험인데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은 이자로 과세가 되고, 이거 이야기면 정확히 기억하실 거면 거꾸로 기억하시는 게 편하죠. 저축성 보험은 10년이 넘어가야만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일종의 절세 상품으로 현실적으로 많이 또 인기도 끌고 있죠. 양가로 5번의 직장공제의 초과반환금은 1999년 이후로 최초로 직장공제에서 가입하고 퇴직 또는 탈퇴함으로써 받는 반환금이고요. 98년 이전까지는 과세가 안 됐었습니다. 이것도 밑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 양가로 6번의 비영업대금 이익이라고 해서 대금, 즉 대여금, 남한테 돈 빌려주는 활동이 내 영업이면 이자소득이 아니라요. 그 사업소득, 즉 대부업이나 금융업이 되겠죠. 근데 그게 나의 사업활동이 아닌 비영업이라면 이자소득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7번에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이라고 노란 우산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는 향후 해지 시 환급금이 지금까지 납입액을 초과하는 것이 이자소득 과세가 되고 있습니다. 양가로 8번 파생금융 상품의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상품과 결합한 상품에서 발생하는 이익이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9번에 유형물 포괄주의,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 여러 가지 성격이 있으면 상어보험 할인료나 신종펀드 등 계속 열거하기 힘들다 보니까 양가로 9번에 유형별 포괄주의를 만들어 놨습니다. 우리 주 1번 보시면 국채, 산업금융채권, 정책금융채권 등 국가 관련된 채권이죠. 이런 채권들은 공개시장에서 통합 발행하는 경우 해당 채권의 매각가액과 액면가액과의 차익은 이자소득이 아니라고 그랬죠. 저기 위에서 보면 양가로 이번에 채권의 경우는 이자만이 아니라 할인액도 이자인데요. 한마디로 국채는 이자만 이자지 할인액은 그 액면가액과 매각액과 액면가액과 차익은 이자소득이 아니니까 할인액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주 2번에 RP라고 되어 있죠. 1년 전에 W은행, 우리은행으로부터 100원에 매입한 채권을 오늘 110원에 다시 되파는 것을 환매채, 리펄체이싱이라고 하죠. 뭔 소린지 알죠? 1월 1일 날 제가 임성종이 우리은행에서 채권을 100원에 사와요. 그리고 1년 만인 12월 31일 날 다시 우리은행에 채권을 되팔아요. 환매채, 환매한다고요. 110원에. 그러면 저는 매매차익이 10원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주식이나 채권의 매매차익은 일반적으로 과세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증권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근데 요거는 말만 매매차익이지 우리은행하고 나하고 다 1년 전부터 야 1년 후에 다시 100원에 10원에 되사줄게. 그럼 내가 너한테 이자를 10원 쳐주는 거야 라고 해서 이자가 이미 약속되어 있었던 거기 때문에 요거를 이자소득으로 본다는 뜻입니다. 거기 클릭마크 나름대로 되게 의미 있습니다. 수업 목적 여부를 떠나서 이거는 당연히 현실적으로 우리 금융의 상식인데요. 주식은 일반적으로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채권도 일반적으로 매매차익을 과세하지 않는데 오른쪽 세로 가보시면 투자 대가로서 이거 주식을 1년 후에 배당받으면 배당소득으로 당연히 과세, 이자도 1년 후에 이자 받으면 이자소득으로 과세. 우리는 지금 그 이자소득을 배우고 있는 거고요. 맞죠? 그래서 넘겨보겠습니다. 넘겨보시면 주 3번에 보험차익에 대한 과세인데 양가로 1번 저축성 보험은 말씀드린 것처럼 10년 이상으로 가입하면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납입보험료가 2억이 안 된다거나 월 적립식 보험계약의 경우만
과세가 뭐 안 된다거나 그런 몇 가지 세부 사항이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배우고 있는 2절 자체가 이렇게 세부적으로 말 문제가 나온 적은 없어요. 계산 문제도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오지 않아요. 그냥 주잖아요. 예를 들어서 환매채 몇 억이다, 몇 천만 원이다.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현금 배당이 얼마라고 해서 그냥 간단하게 줘버리지, 이렇게 세세적으로는 1차 시험에서는 나온 적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10년 미만은 그냥 이자 소득이고요. 종신연의 경우는 과세가 제외된다고 되어 있고, 보장성 보험은 사업 관련 있으면 사업 소득이요. 그냥 내가 그게 아니라 택시 타고 집에 가다가 택시 사고 나가지고 팔 부러졌어요. 그래서 보장성 보험에 의해서 사업과 전혀 무관하게 돈이 나오면 과세가 제외되고 있습니다. 주 4번에 올해 개정세법 하나가 있었죠. 직장공제의 초과반환금, 직장공제의 반환금 빼기 납입공제료죠. 직장공제라고 내가 지난 20년 동안 이 회사 다닐 때 월급 나올 때마다 일정 금액을 계속 가져가더래요. 월 뭐 10,000원이나 20,000원씩. 그래서 내가 혹시나 뭐 내가 결혼한다거나 아니면 우리 부모님이 갑자기 돌아가시면 나한테 이렇게 돈을 준다고 해서 직장공제회에서 상당히 뭐 상조에 비슷한 거죠. 좋은 의미로 가져갔는데, 내가 20년 만에 이번에 퇴직하는데 지금까지 납입한 공제료가 돼 있죠. 납입공제료를 빼요. 납입공제료. 내가 지난 20년 동안 한 이렇게 2천만 원을 납입했는데, 내가 20년 동안 결혼한 것도 아니고 또 총각인가 보죠. 그리고 부모님이 막 돌아가시거나 그런 것도 아니어서 이번에 반환금만 3천이 나오는 거예요. 써먹은 일이 없다 이거죠, 이 돈을. 그러면 이게 이제 초과 반환금이죠. 초과 반환금. 자기가 2천만 원 냈는데 3천만 원이 들어왔으니까 말 그대로 초과되는 반환금입니다. 이 초과되는 반환금은 지난 20년 동안 뭐 친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이자 친 거라고 생각하면 되죠. 이건 이자 친 겁니다. 이자. 이게 초과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밑에 꽃표시 보시면 이게 올해 개정됐는데, 직장공제의 초과 반환금을 한 번에 받는 게 아니라 분할해서 지급받다 보니까 기간 중에 추가로 이익이 발생하면, 과거에는 그냥 일반적인 14%짜리 이자 소득으로 과세를 했는데 2015년 1월 27일 이후 분할 지급받는다면 그때부터는 직장공제의 초과 반환금에 요것도 포함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한 번에 받으면 1,000만 원인데 이걸 나눠 받으면 이자가 또 100만 원이 더 그 나눠 받는 동안에 현재 가치 같은 걸 땡겨서 이자가 더 붙는 거예요. 이 이자가 더 붙으면 과거에는 이거는 일반 이자로 봐서 14% 원천이수 하던 것을 이제는 직장공제외 이자에 같이 넣어서 같이 원천이수를 합니다. 참고로 직장공제의 초과반환금은 연분연승법으로 퇴직소득처럼 과세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일반 과세가 아니라 연분연승법에 의한 퇴직소득과 비슷하게 과세하는 이 자체도 직장공제의 초과반환금에 같이 들어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스까지는 우리가 말문제에서 볼 필요 없을 것 같으니까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주 5번 이자소득은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아요. 이자하고 배당소득 등의 금융소득은 국가가 일종의 불로소득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원래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는데, 즉 이자소득의 총수익 금액이 이자소득 금액이 되어버리는 거죠. 근데 만약에 사업활동 성격이 있는 대금업이라면 필요경비 인정되는데, 지금 보시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주 6번 내려오시면 소기업 소상공인의 공제부금 종류라고 해서요. 우리 노란우산제도라고 해서 떡볶이 장사하시는 분, 이런 분들은 워낙 소기업 소상공인이니까 나중에 한 10년 동안 떡볶이만 장사하다가 10년 후에 폐업하거나 나이가 들어가지고 일을 접게 되면 생계가 막막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젊을 때부터 이 노란우산이라고 국가가 만들었어요. 이 노란우산 안에 들어와서 여기에다가 계속적으로 국민연금 나중에 받아먹듯이 10년 동안 계속 돈을 불입해서 10년 후에 받아먹는 것을 노란우산제도라고 해서 좋은 취지로 지금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만, 양가로 1번 내가 10년이나 20년 후에 사망이나 폐업하거나 아니면 나이가 들어서 퇴임 등으로 법정 지급사유가 발생하면 지난 10년 동안 2천만 원 냈는데 이번에 3천만 원이 돌아 나오는 거죠. 그러면 1,000만 원 이자 친 거잖아요. 가운데 세로의 이자소득이고요. 오른쪽 세로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번에 환급받은 금액에서 과거 납부액을 빼시면 되니까 이것도 그냥 이자 친 겁니다. 이자 친 거. 양가로 이번에 임의해약, 부금 미납 등으로 강제해약이 되면 이건 가운데 세로의 기타소득이죠. 아이씨, 한 10년 넣었더니만 아무래도 괜히 넣은 것 같아요. 돈도 없는데 장사도 안 되고, 그래서 에라 그냥 해지하자 라고 하면 이게 기타소득입니다. 오른쪽 세로에 보시는 것처럼 환급금이 다 기타소득이 아니라 이 납입액이 아니라 납입액 중에서 과거에 소득공제, 우리 6절에서 보시면 이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도 사업자들만 해당되긴 하는데 소득공제가 가능한데요.
그거를 못 받은 금액은 과거에 아무런 절세 혜택이 없었을 테니까 그 금액을 빼고 나머지 금액만 세금을 내시는 게 이 구조의 취지겠습니다. 이점으로 내려오면 타소득과의 구분이라고 해서 제가 소위 번지수 찾기라고 해놨는데요. 양가로 1번에 외상매출금 등의 지급기일 연장을 해주고 추가로 받는 금액입니다. 자, 보시면 반가로 1번에 물품을 판매하고 현금보다 외상으로 추가 수령한다면 그것까지는 싹 다 사업소득입니다. 옆에 이제 사례 조금만 이따 봅시다. 근데 판매한 다음에 연체가 됐죠. 상대방이 나한테 빨리빨리 외상대를 안 갚는 거예요. 연체 중에서 소비대차라는 걸로 전환되면 이자소득, 비영업대금의 이익이고요. 반가로 3번 연체 이자 중 소비대차라는 것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사업소득이고 가로 열고 아예 처음부터 사업과 관련 없는 채권이었다면 기타소득 과세가 되고 있는데 옆에 이제 상단에 있는 사례로 한번 설명해 볼게요. 다음에 할부이자 및 연체이자의 소득의 종류라고 해서 양가로 1번 현금 판매로는 100 받고 한 달 후에 외상으로 내가 회수하기로 했으면 한 달에 두 달이니까 한 달에 10%씩 그냥 20%라고 가정해서 두 달 후에 외상 판매로 들어와서 120원 들어오면 오른쪽 세로에 100원 받으면 100원이 사업소득, 120원 받으면 120원이 사업소득인데요. 양가로 2번 제품의 외상기간 중에 연장을 해가지고 연체이자를 30을 받고요. 이걸 30을 소비대차라는 걸로 전환한다면 대차, 소비대차, 이게 대여해준다는 의미가 되니까 이자소득으로 20원이 이제 과세가 되고요. 30원이 과세가 되겠죠. 이번에는 제품의 외상기간을 연장하고 연체이자를 40을 더 받았는데 소비대차라는 걸로는 전환하지 않았으면 여전히 이거는 사업에 관련성이 있으니까 사업소득이 40이 되고요. 이번에는 제품을 판 게 아니라 토지를 양도해서 미수금이 있었는데 그 미수금의 회수기간이 연장돼서 연체이자 50을 받으면 요거는 기타소득 과세가 되고 있습니다. 3번 네모의 비과세 이자소득은 아주 간단하니까 공인신탁이라든지 생계원 저축 등 여러분 간단하게 보시면 되고요. 4점의 이자소득의 수입식이 이제 요게 과거에 말문제에서 많이 물어봤는데 전형적으로 대부분 현금주의인데 몇 개만 약정주의라는 예외가 있으니까 확인해 보도록 하세요. 반가로 1번에 정기예금, 정기적금, 부금의 이자,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다 이런 거 실제 지급받은 날, 통지예금의 이자도 인출일, 그 다음에 무기명 채권 등의 이자 할인액도 결국은 현금주의에 해당하는 그 지급을 받은 날이니까 대부분 그냥 현금주의. 4번에 저축성보험의 보험사익도 보험금 또는 환급금의 지급이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이것도 별로 어려운 말들은 다 아니겠죠. 그 다음에 양가로 1번의 약정주의 보시면 이제 약정주의가 몇 개 특례가 있는데요. 첫 번째 기명채권, 그러니까 무기명이면 현금주의인데 기명이면 약정주의. 그 다음에 비영업대금의 이익도 약정주의인데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약정한 날보다 실제로 빨리 이자를 받아버리면 그 빨리 이자 받은 날로 현금주의로 둔갑을 할 수가 있는데 현실에서 그럴 확률은 대단히 낮죠. 현실에서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라는 것은 내 사업활동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남한테 대여금을 빌려주고 거기서 이자를 받는 건데 남한테 잘 모르는 사람한테 돈을 빌려주기 그렇잖아요. 그래서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주로 특수관계인한테 빌려주고 있고요. 특수관계인, 즉 사장님한테 빌려주거나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제때 이자를 갚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을 현금주의로 끝까지 국세청이 받다가는 이자가 안 들어오는데 현금으로 과세를 못할까봐 일부러 약정주의 하고 있는데 근데 이자가 먼저 들어온다는 기적적인 일이 발생하면 그때는 이제 현금주의로 둔갑할 수밖에 없고요. 직장공제 초과반환금도 약정주의인데 뭐 단서가 붙어있긴 하지만 이것도 그냥 약정주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4번의 유형별 포괄주의와 파생금융 상품이자는 역시나 약정입니다. 이 약정주의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기타는 채권의 보유기간 이자 상당액은 채권 매도일이나 이자 지급일, 이거 5절에서 특례에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반가로 이번에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상속재산이 상속증여되는 경우는 별수 없이 상속개시일과 증여일. 그 밑에 주, 회수 불가능한 비영업대금의 귀속시기, 요거 한번 말로 설명해 볼게요.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해서 채무자의 파산 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이자는 이자소득이 아님, 즉 비영업대금의 원금과 이자 중 일부만 회수가 됐으면 원금부터, 이자부터가 아니라 원금부터 회수한 것으로 보고 화살표에 이건 거짓말 같은데 1년이나 2년 후에 이 이자를 향후에 받는다면
실제 이자 지급일에 속하는 과세기간에 총수익 금액에 포함시키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한번 사례 볼게요. 단기에 남한테 비영업대금이라고 해서 1,000원을 빌려줬어요. 이자를 100원을 받기로 했는데 상대방이 망해버렸어요. 그래서 그 집을 담보로 잡아놓은 것을 별수 없이 집을 처분하고 집 시세대로 내가 얼만가 받아보니까 1,030원만 받을 수밖에 없는 이 운명의 장난. 이때 이자가 100원. 나는 이자가 중요해. 이자가 100원. 원금은 930원이야. 아니야. 원금부터 받은 걸로 치자. 이자는 30원이야. 자, 이렇게 하면 이자 소득이 100으로 과세가 되고 이렇게 하면 30과세 되는데 다행히도 원금부터 받아야죠. 원금부터 받으니까 이자는 30원만 과세가 됩니다.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왜냐면 이자를 전부 다 회수하지 못한 건 안타깝지만 이게 이자가 과세되면 더 기분 나쁠 뻔했는데 이제 요것만 이자로 과세됩니다. 근데 당연히 원금부터 들어왔다고 해야지 않겠어요? 만약에 경매했는데요. 1,000원이 안 나온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하실래요? 980원 나왔는데 나 지금 원금마저도 손해봤는데 그러면 그때도 100원이 이자고 880원이 원금 했으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당연히 원금부터 회수가 되는 겁니다. 사례에 이렇게 써있죠? 근데 해답해 보니까 마지막 제출에 이 뭐야 거짓말 같은데 차기에 내가 걔를 발견해가지고 걔한테 60원을 추가로 삥 뜯어옵니다. 더 받아옵니다. 이런 경우가 별로 없다고요 현실에서. 그러면 그 60원을 차기에 받으면 60원은 다시 올해로 타임머신 타고 와서 다시 이자 소득을 60원을 더해서 수정 신고하는 게 아니라 그냥 60원은 받은 차기에 이자 소득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챕터 2.2의 배당소득인데요. 양가로 1번의 실질 배당이죠. 실제로 현금으로 배당받는 가장 전형적인 배당소득인데 내용을 보면 내국법인, 외국법인,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 가로 열고 현금 배당이나 주식 배당을 모두 포함이라고 되어 있네요. 근데 상법에 따라서 자본준비금을 감액합니다. 몇 년 전부터 상법이 바뀌면서요. 저희 때 공부할 때는 말도 안 됐는데요. 언제나 우리는 주총에서 배당을 주려면 이익잉여금으로 준다고 배웠는데 이제 최근에는 이익잉여금이 아니라 자본준비금 대단하죠. 자본준비금을 감액해서 받는 배당이 있는데 요거는 배당소득의 범위에서 아직까지는 포함하지 않고 있으니까 이왕이면 주총을 통해서 우리 대주주한테 자본준비금으로 배당을 주면 뭐 그 사람이 과세가 안 된다는 그런 단점도 있습니다. 장점이죠. 근데 가로 열고 의제배당으로 과세되는 자본준비금의 배당은 제외라고 되어 있네요. 우리 자본잉여금의 일부 몇 개는 의제배당으로 공짜 주식을 주면 대부분 과세가 안 되지만 과세가 되는 경우도 있죠. 이제 그런 것들은 배당소득이 받습니다. 죄송합니다. 양가로 이번에 의제배당이 있는데 유형원의 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무상주, 양가로 유형2의 감자퇴사 탈퇴예산 합병 분할. 야, 얘는 좀 잊어버리려면 또 나오고 잊어버리려면 또 나오는데 너무 다행인 것은 제가 만약에 출제교수라면 의제배당을 내고 싶으면 당연히 법인세를 내겠죠. 소득세까지 낼 일은 없을 것 같으니까. 소득세에서 의제배당은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양가로 3번에 인정배당인데요. 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이거 앞으로 2번 포함해서 3번 더 나와요. 3번. 우리 법인세에서 소득처분에요. 사회유출되는 소득처분이 4개 있어요. 그게 배당, 상여, 기타 사회유출, 기타 소득인데 그 4가지 중에서 상대방한테 추가 가세되지 않는 유일한 게 뭐죠? 기타 사회유출이고요. 나머지 배당, 상여, 기타 소득은 상대방한테 추가 가세가 돼요. 이거잖아요. 이거 입금산입 부당행위 하고 100이 걸렸는데 이게 이제 상대방이 주주이면 배당으로 가져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임직원이면 상여로 가져가 될 것이고 상여로 가져가 될 것이고 마지막으로 어중이 떠중이 관할 공무원한테 부당행위 했으면 이제 기타 소득으로 이렇게 다 소득 처분이 되는데 오늘은 내가 그 상대방 개인인 거예요. 배당소득세, 상여소득세, 기타소득세. 물론 상여소득세는 그냥 근로소득세라고 하겠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인정 XX라고 부릅니다. 인정 XX.
양가로 4번의 집합투자기구로부터 이익인데요. 집합투자기구로부터 이익은 배당으로 과세가 됩니다. 이거는 주 2번에서 좀 더 설명을 드리고, 양가로 5번의 소위 국조법이라고요. 세무사 같은 경우는 1차 시험에서 나오고 있는데 국조법에 의해서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것을 간주배당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6번의 출정공사업자의 배당은 워낙 중요한데요. 이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양가로 7번의 파생금융상품의 배당이라고 해서 배당소득이 발생하는 상품과 결합한 파생상품에서 발생하는 이익, 예를 들어서 문화펀드나 신종펀드 등의 내용이 있겠습니다. 옆 페이지 양가로 8번 유형별 포괄주의, 일일이 열거하기 너무 힘드니까 유형별 포괄주의라고 해서 지금까지 배웠던 거와 성격이 유사하면 다 배당소득세로 과세하겠다는 게 이 규정의 취지고요. 양가로 9번의 동업자의 배당소득, 동업기업 과세 특례를 나중에 12절에서 잠깐 배우는데 이런 것도 동업자 배당소득도 배당소득세로 과세가 되고 있습니다. 주 2번 오시면요. 상장주식과 벤처기업 주식, 상장주식을 대상으로 하는 장래 파생상품의 거래. 근데 이게 그런 매매 차익은 과세가 되지 않죠. 그 밑에 사례 있는데, 소액주주 유대리 거주자가 상장주식 등에 투자하여 다음과 같은 소득이 있을 경우에 과세 여부입니다. 이거 나름대로 의미 있어요. 우리는 주식에 투자할 수도 있고요. 채권에 투자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어른 되면 주식 많이 하게요? 채권 많이 하게요? 채권은 별로 하지 않죠. 좀 희박합니다. 자, 이거를 케이스 1은 내가 일반적으로 직접 투자합니다. 시간이 많고 관심이 많으신가 보죠? 저는 직접 투자는 거의 못하고 있는데 시간도 없고 물론 돈도 없고 주식을 잘 모르니까, 그러면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매매 차익이 생기고요. 그게 아니라 1년 내내 가지고 있으면 배당소득이 나올 수도 있어요. 얘도 싸게 샀다가 비싸게 파는 매매 차익이 있을 수도 있어요. 채권은 매매 차익 노리고 투자하는 것보다 뭐 노리고 투자합니까? 안정적인 이자를 노리고 투자하죠. 직접 투자할 수도 있고 간접 투자, 즉 펀드. 이게 바로 집합 투자기구 펀드를 통해서도 할 수 있는데요. 직접 투자와 간접 투자 비교하면 얘는 원래 과세 안 돼요. 우리나라에서. 얘네들만 과세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직접 투자하면요, 간접 투자하면 요거 과세되고 요것도 과세가 됩니다. 즉 상장 주식 등의 매매 차익만 과세가 안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례 마지막 줄의 코표시에 집합 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주식과 채권의 구분 없이 배당소득으로 본다고 되어 있네요. 이상하네? 여기 이자도 있는데, 이상하게 이자도 있는데 이 세 가지를 다 배당소득으로 보기로 했습니다. 주 3번의 출자공동사업자는 뭐 워낙 중요하죠. 앞으로 계속 우리 소득세에서 앞으로 등장할 거예요. 양가로 1번의 업무집행 공동사업자는 사업자는 공동사업의 경영에 참여하고 채무에 대해서 무한 책임을 지는 사람. 양가로 1번의 여기에 비해서 출자공동사업자는 경영에 참여하지도 않고 채무에 대해서도 무한 책임을 지지 않는 자입니다. 사례 한번 볼게요. 사례, 박씨와 임씨가 다음과 같이 치킨집 사업을 같이 한다고 되어 있네요. 자, 박씨 50%, 임씨 50%, 이 박명수인 거 아시죠? 근데 손익분배 비율은 4대6으로 제가 조금 더 가져가요. 왜 그러냐면 가운데 서로 자격 보시면 박명수는 출자공동사업자라고 해서 이놈 자식이 투자만 하고 무한도전 찍는다고 바빠가지고 와서 닭 한 번은 안 튀기죠. 그럼 얘는 출자공동사업자, 저는 업무집행 공동사업자. 소득분배는 4대6. 자, 소득 구분이 중요한데 우리 박명수는 배당소득, 저는 사업소득이죠. 곱표시 1번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은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있으면 손익분배비율, 없으면 별수 없이 투자비율, 출자비율로 가시면 되고요. 곱표시 2번 이렇게까지는 안 물어보겠지만 혹시나 모르니까 공동사업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첫 번째, 공동사업에 성명이나 상효를 사용하게 하면 안 됩니다. 금방 저 치킨집을 박명수와 임성종이 나누는 치킨 이야기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안 돼요. 박명수 이름 들어가 버리면 여기서 박명수를 볼 수 있구나, 박명수가 치킨을 튀기고 있구나 라고 사람들이 오해하니까 걔는 더 이상 출자 공동사업자가 될 수가 없고요. 동그라미 2번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채무에 대해서 무한 책임을 지기로 해버리면 더 이상 박명수는 출자 공동사업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게 칠판 마크 중요한데, 이렇듯 공동사업자, 출자 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은 이게 무늬만 배당소득이죠. 어디서 온 거냐면 치킨집이라는 사업소득에서 받겠죠. 그래서 이게 향후 소득세법에서 아주 여러 가지 과세 문제가 대두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얘는
금융소득을 하고 무늬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업소득이어서 무늬만이 아니라 무조건 종합과세가 된다거나 아니면 얘는 그로스업을 적용하지 않는다거나 부당행위 계산 부위를 적용받는다거나 원천징수도 25%로 한다거나 비교과세를 근데 또 할 때는 또 14%를 한다거나 이 박명수, 제가 앞으로 이거를 박명수 소득이라고 부를 텐데 이 박명수 소득은 진짜 실로 여러 가지로 소득세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자, 넘겨보시면 이점의 배당소득의 계산구조는 박스에 있는 것처럼 필요경비는 전혀 인정되지 않고요. 오히려 배당 가산하기라는 걸 더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점의 배당소득의 수입식이죠. 양가로 1번 일반적인 배당은 해당 법인의 잉여금 처분 결의일이니까 한마디로 내년 주총입니다. 2016년이라고 제가 헷갈릴까봐 연도를 써왔습니다. 나중에 문제 풀 때 도움 될 거예요. 이런 게요. 그 다음에 그 배당이 무기명주식이라면 배당금을 지급받은 날은 그냥 현금주의가 될 거고요. 양가로 2번, 야 이거 되게 재밌는데 출자 공동사업자의 분배금은 과세기간 종료일인 2015년이지 2016년 결산 끝나고 1월이나 2월, 3월에 분배금을 지급하는 날짜가 아닙니다. 이거 좀 말이 안 되는데 아까 제가 박명수하고 임성종이 그 치킨집에서 소득이 1억이 났다고 그랬잖아요. 그 소득 1억 난지는 언제 돼야 알 수 있죠? 12월 31일자에는 절대 알 수가 없어요. 그거 이제 1월이나 2월로 넘어가야 알 수 있는데 그게 1억이나 2월에 1억이라는 게 확정이 돼야만 6대4로 나눠가질 거 아닙니까? 근데 세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12월 31일자 과세기간 종료일이 배당소득의 수입식이죠. 바로 이것도 보면 약간의 사업 성격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사업소득 성격이 있어요. 3번의 의제배당은 법인세법과 동일하니까 그냥 생략. 4번의 법인세법에 따라 처분된 인정배당이죠. 보면 해당 법인의 해당 사업연도의 결산 확정일이니까 2016년으로 넘어갑니다. 이거 좀 중요한데? 주 1번 혼자 보시면 되고요. 주총을 의미한다. 주 2번의 인정배당은 16년, 인정상해는 15년, 인정기타소득은 16년입니다. 이거 좀 이상하죠? 여러분 안 이상해요? 난 이상하던데? 예전에 공부할 때 얘기입니다. 전 좀 이상했었어요, 이거. 여기가 15년이에요. 여기가 16년이에요. 자, 3월 31일까지 법인세 신고해요. 근데 그날 법인세 신고하면서 뭐가 발생했냐면 이런 게 발생했어요. 입금산입, 부당행위, 소득처분은 금방 배운 것처럼 상여일 수도 있고 배당일 수도 있고 기타 소득일 수도 있어요. 어려운 말 아니죠? 자, 근데 2016년 3월에 이런 행위가 발생해서도 몇 년 거 귀속하다가 15년 거 귀속하다가 그랬잖아요. 신고하다가. 근데 되게 웃기게 요거는 16년이다. 그러니까 상대방 입장에서 세금 내는 게 요건 15년이에요. 요것도 16년이다. 되게 웃긴 놈들이죠. 그러니까 이것만 지금 인정 상여만 이때로 제대로 정신 박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나머지 인정 배당하고 인정 기타 소득은 2016년에 상대방이 세금을 낸다는 거 좀 헷갈리지만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이거요. 이해하셨죠? 자, 우리 그러면 이번에는 양가로 5번 집합투자기구로부터 이익은 지급받은 날 간주배당도 나라중에 국조법에서는 되게 중요한데 딱 사업연도 종료일 다음에 60일 되는 날. 그 다음에 유형별 포괄주의, 현금주의, 파생금융상품배당도 현금주의입니다. 자, 2.3의 금융소득 과세 방법은 여기서부터는 이제 말 문제가 아니라 계산 문제죠. 간단하게 봅시다. 옆 페이지 양가로 1번의 무조건 분리과세, 비직장, 법원, 아파트 외우셨어요? 비실명, 직장공제외, 장기채권, 법원 보증금이자 그 다음에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의 법인격 없는 단체, 금융통장, 금융수익이죠. 비직장, 법원, 아파트. 오른쪽 세로의 원천징수율은 38%, 90%, 기본세율 30%, 14%, 14%인데 그 세 번째 있는 30% 중요하죠. 분리과세를 신청을 해야 30%지 30% 신청하지 않으면 14% 세율로 원천징수하고 조건부 종합과세인 D로 보냅니다. 양가로 2번 내려오면 무조건 종합과세인데요. 출자공동사업자 B, 그 다음에 국내에서 원천징수 안 된 소위 국외이자 같은 경우인데요. 오른쪽 세로에 25%, 그 다음에 얘는 C는 국내에서 원증하지 않았으니까 별도의 원증률은 없겠네요. 자, 근데 C에 보면 오른쪽 세로에
만약 국외금융소득을 국내 대리인이 원천지수를 한다는 아주 꼬운 문제가 나온다면 이 꼬아진 문제는 이때는 D로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양가로 3번에 조건부 종합과세라고 해서 이 모든 걸 제외하면 다 14%고 오른쪽 서류에 있는 것처럼 가로 열고 비영업대금이익은 25%까지 과세가 되고 있습니다. 자, 주 1번에 특례, 조세특례제한법 분리과세 주요 항목인데요. 우리 다음 페이지에 있는 그 예 하나 정도만 풀어보시면 이건 그렇게 어려울 내용은 없고 중요하진 않는데 문제는 뭐냐면 20페이지에 동그라미 6번 고배당 기업이 2015년에 신설이 됐다는 겁니다. 이거 좀 읽어봅니다. 20페이지 동그라미 6번이죠. 고배당 기업으로부터 잉여금 처분 결의에 따라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분리과세를 신청한다면 25%인데 화살표에 있는 것처럼 분리과세를 신청하지 않으면 이따가 배우시는 조건부 과세, 즉 D죠, D. 조건부로 가고 그 다음에 거기는 9%, 아니 아까 벌써 배웠죠. 조건부 종합과세는 9%로 과세가 되니까 이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이거 아시려면 주 2번으로 내려와서 배당소득 증대세제가 뭔지를 아셔야 하는데요. 자, 잘 들어보세요. 우리 나중에 법인세에서 설명도 드리겠지만 우리 이번에 2015년 개정사법에 3대 패키지가 있어요. 워낙 요새 불경기다고 하고 그러니까 외부에 시장에서 돈이 돌아야 하는데 돈이 안 돌잖아요. 그래서 돈을 돌게 해주는 거예요. 첫 번째, 배당소득 증대세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배당을 얼마 이상을 해야 돼요. 얼마 이상을 하면 배당 받아간 사람한테 좀 혜택을 주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 기업 미완료 소득에 대해서 환류소득 과세라고 해서 이따 나중에 우리 법인세에서 배우는데 투자라든지 임금을 증가시킨다거나 해서 배당을 준다거나 해서 돈을 풀어야 하는데 돈을 많이 풀지 않으면 이제 법인한테 페널티로 10%를 더 과세하는 제도고요. 세 번째는 근로소득 증대세제인데 수업 목적으로 크게 중요하진 않으니까 그냥 그 나중에는 그 근로소득 증대세제까지는 우리가 굳이 안 봐도 된다고 하더라도 배당소득 증대세제는 지금 한번 공부해 봅시다. 첫 번째 꼽표시 1번에 고배당 상장기업 요건이라고 해서 1번 또는 2번이 되는데요. 1번 배당 성향이나 배당 수익률이 시장 평균의 120%를 주고 있고요. 배당 증가액이 작년 또는 작년 포함한 3년 평균 된 것보다 10% 이상 증가하고 있어요. 잘했어요. 근데 이렇게 삼성전자가 그 시장 평균보다 더 배당을 주려면 결론적으로 주총에서 대주주 같은 사람들이 결의를 해줘야 하는데 그럼 이 사람들이 결의하느라고 고생했으니까 나중에 이 사람들이 받아가는 배당소득을 어떻게 과세한다? 첫 번째, 무조건 분리과세로 25% 과세한다. 보나마나 이 대주주, 이 고배당에 찬성한 대주주는요, 보나마나 소득세율 최고세율인 38%를 적용받을 테니까, 이제 그거보다는 차라리 분리과세 신청하고 25% 받는 게 낫잖아요. 그러니까 분리과세 신청하면 되는데, 아니, 우리 같은 그냥 일반 국민들은 분리과세 오히려 25%가 더 안 좋다. 그러면 아까 위에서 배운 것처럼 조건부 종합과세를 신청하면 D로 가요, D. 근데 얘는 또 D로 가봐야 9%예요. 14%가 아니라 9%니까 역시나 혜택을 주는 제도 중에 하나인 거죠. 동그라미 2번. 또 배당 성향이나 시장 평균 수익률, 배당 수익률보다 50%만 넘어가면 되는데 이제 그러면서 작년 또는 작년 포함한 3년 대비 배당 증가율이 30% 이상이니까요. 배당을 막 갑자기 작년보다 30% 이상 더 증가시키기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는 50% 이상만 돼도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 열고 신규 상장 기업 등은 130% 이상인 경우에 적용한다고 되어 있고요. 꼽표시 2번의 배당 성향의 정의에 보시면 3개년 현금 배당을 3개년 단기 순이익으로 나누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배당 수익률은 3개년 평균 배당 수익률이고 총 배당금이 제가 아까 10%나 30% 증가한다고 그랬는데 이거는 직전 연도 대비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직전 3개 평균 배당액을 근간으로 해서 증가율을 구할 수도 있는데 두 개 중 큰 걸로 맥시멈으로 가고 있습니다. 꼽표시 3번의 기타 규정의 동그라미 1번 과세 특례 대상 배당소득의 범위는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삼성전자가 대주주나 아무튼 주주들한테 배당을 주려면요. 첫 번째, 해당 사업연도 결산기에 현금 배당만 지금 배우시는 배당소득 증대세제하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중간 배당이나 현물 배당이나 주식 배당 등은 제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선택적 분리과세 절차라고 해서 잉여금 처분 결의일부터 20일 되는 날까지 분리과세를 25% 할지를 신청해가지고 관할 세무서장에게
우리 납세 의무자에게 분리과세 신청서를 제출하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은 뭐 혼자 보시면 되겠습니다. 2점으로 내려오시면 이제 종합과세 세율 적용할 때 C 더하기 D까지 2천만원, 그 다음에 C 더하기 D 2천만원 초과하면 종합과세가 되고 있으니까 2천만원을 기준으로 분리과세냐 종합과세냐를 판단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21페이지 2.4에 배당가산의 그로스업 제도죠. 뭐 그로스업이 뭔지는 지금 설명하기 좀 민망하죠. 다 알고 있을 거라고 믿고, 대신에 주 1번으로 내려가시면 요건 1과 요건 1을 만족해야 이제 본래적 그로스업 대상 배당소득이라고 하는데, 이 경우 요건 3, 즉 종합과세 되면서 기본세율을 만족해야만 그로스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종합과세 되려면 2천을 넘겨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2천 밑에 우리 그로스업하고 아무 도움 안 되는 이자소득 먼저 버리시고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본래적 그로스업 대상이 아닌 소득 버리시고, 동그라미 3번에 본래적 그로스업인 것을 어떻게든 위에 밑에 놓지 말고 위에 놔서 2천만 원을 넘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꼭 표시에 고배당 기업이 어디로 들어오나 봅시다. 꼭 표시 보면 만약 고배당 기업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 상기 2와 3 사이에 고배당 기업의 배당소득을 끼워 넣어가지고 납세자에게 유리하도록 한다고 해서, 이제 고배당 기업은 그로스업 되는 거 바로 밑에 있으니까요. 그 2천만 원 위로 올라갈 확률이 크고, 그러면 그로스업까지 해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주 2번의 그로스 배당소득은 미니멈 본래적 대상소득하고 그 다음에 기본세율 금융소득에 곱하기 11%를 더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2점의 그로스업 제외 배당소득인데요. 얘네들은 안타깝게도 그로스업까지는 되지 못하는 배당들인데, 계산 문제라면 이게 참 시험에 많이 나오죠. 양가로 1번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 그 다음에 국외배당, 양가로 3번에 의제배당, 무상주 의제배당 중 일정 금액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참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왜 우리 법인세에서 원래 의제배당으로 가면 안 되는데 예외적으로 의제배당으로 가는 사유들이 있었어요. 그게 소득세에서 받아가시는 사람 입장에서는 의제배당이라고 해서 배당소득세 과세가 되는데, 그로스업까지는 안 돼요. 이거는 원칙적으로 원래 의제배당으로 못 볼 뻔 애들을 봐주게 한 거 아니었나요? 이제 그런 애들은 배당으로는 봐줄 수 있어도 그로스업까지는 해줄 수가 없는 것이 이 규정의 취지고, 시험에 참 많이 나오니까 기억하셔야 돼요. 그 주 1번에 보시면 그 3개가 있죠. 다시 양가로 4번 올라가시면 펀드 수익이라고 해서 집합 투자 기구로부터의 이익, 그 다음에 양가로 5번에 법인 단계 이중과세 규정이라고 해서 내가 삼성전자한테 배당을 받은 게 아니라 동그라미 1번 배당소득 공제대상 법인인 유동화 전문회사 같은 걸로 배당받으면 나한테 배당을 준 그 유동화 전문회사 같은 애들이 법인세를 내야 안 내요. 안 내니까 이중과세를 조정해 줄 필요가 없죠. 동그라미 2번에 동업기업 과세 특례를 적용받는 법인으로부터의 배당액도 나에게 배당을 주는 법인 단계에서 법인세가 과세가 안 됐기 때문에 그로스업을 해줄 수가 없고요. 양가로 6번에 최저한세 배제 감면 법인 배당, 최저한세 배제 대상인 감면을 받은 법인의 배당소득 중 감면비율에 상당하는 금액, 그러니까 최저한세마저도 배제돼 버리면 그 나한테 배당을 준 법인이 세금을 한 푼도 안 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적어도 최저한세까지 냈어야 하는데, 그래서 얘한테 배당 받으면 안타깝지만 그로스업은 안 해줍니다. 양가로 7번의 기타 배당, 유형별 포괄주에 해당하는 배당과 파생상품의 배당이 있습니다. 자, 우리 문제가 별로 없죠. 넘겨보시면 말 문제가 별로 없어요. 24페이지 1번 문제, 다음은 거주자 갑의 국내소득 자료이다. 2015년에 귀속되는 소득을 모두 열거한 것은 가. 지급 약정일은 14년, 근데 15년에 정기예금을 받았으면 현금주의니까 가 집어넣으시면 되고요. 약정일은 14년인데 15년에 수령했고 김영식이니까 약정일로 가셔야 하니까 14년. 그 다음에 이자 지급 약정일은 14년인데 15년에 현금으로 들어온 비영업대금, 이것도 약정주의니까 14년 거. 임대료 지급 약정일이 14년 12월이었는데 2015년 1월에 수령한 임대료의 수입액, 요거는 약정일 역시 원칙이니까요. 그러면 이것도 2014년 거. 결론적으로 가만 2015년에 잡히겠습니다. 2번 문제, 다음 중 금융소득의 수입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비영업대금 이자는 약정과 실제 지급일 중 늦은 날이라고 했었죠. 뭔 소리야, 늦은 날? 예, 이거 빠른 날이니까 벌써 이제 1번이 틀렸네요. 2번 직장공제 초과발행금은 약정주의. 3번
법인세법에 의해서 처분된 배당은 인정배당이라고 해서 2016년으로 넘어가 버리죠. 그래서 해당 사업연도의 결산 확정일, 4번의 정기예금 이자는 가장 일반적인 현금이자 수령액, 수령일이고 5번의 내국법인이 발행한 기명채권의 이자와 할인액은 이거 기명채권이니까 약정주의 받겠죠. 이렇게 해서 2장은 간단히 마칩니다. 2장은 말씀드린 것처럼 배당소득 증대세조가 나왔고요. 한마디로 고배당기업이라고 해서 이게 그로서까지 이항이면 포함해주는 것으로 문제가 바뀌어 있고, 얘를 만약에 분리과세 신청하면 25%, 그게 아니라 종합과세로 가겠다 그러면 조건부 종합과세, 근데